청취자 여러분, 22조 원. 방금 들으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번 달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본 규모입니다. 와, 22조 원. 주식수로 따지면 무려 616만 주가 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탈출이죠. 스마트머니가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건 정말 흔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금융의 법칙대로라면 지금 코스피는 처참하게 폭락장을 겪고 있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합리적으로 맞추는 정교한 저울이라면 완전히 박살이 났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코스피가 단숨에 5,500선을 뚫고 위로 솟구쳤단 말이에요. 계산기가 완전히 고장난 것 같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다룰 이 2026년 3월 25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를 꼼꼼히 보면요. 이런 교과서적인 상식이 산산조각나는 현장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록적인 매도세 속에서 폭등하는 한국 증시, 그리고 소셜미디어 글 하나에 요동치는 글로벌 유가까지. 이 모순적인 신호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해독해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 이면에 숨겨진 기계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지정학적 공포나 알고리즘의 반사신경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분해해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혼란의 진원지부터 짚어보죠.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방아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 이란 발전소 공격 보류 트윗 한 줄이었습니다. 네, 그 트윗 하나가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놨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료에 담긴 정치적인 인물이나 발언의 좌우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는 오직 원본 자료에 보고된 사실, 그리고 거대 자본이 그 공격 보류라는 단어에 얼마나 기계적이고 폭력적으로 반응했는지 그 객관적인 메커니즘만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쉰 것처럼 보였잖아요. 유가가 무려 13% 폭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시작했다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꼬리 위험, 그러니까 테일리스크가 잘려나갔다고 시장이 판단한 완벽한 안도랠리였죠. 근데 전문가님,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엄청난 모순이 시작되더라고요. 대중들이 보는 뉴스에선 유가 폭락이라고 축배를 드는데 정작 기관 투자자들이 노는 FICC 상품 시장 데이터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요. 네, 아주 예리하게 보셨어요. 실제 거래 데이터를 뜯어보면 WTI 원유 가격이 전일 대비 2.62달러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64.89달러로 마감했거든요. 잠깐만요. 진짜 제 눈이 의심스러운데요. 뉴스에서는 13% 폭락이라며 축제 분위기인데 진짜 돈이 오가는 데이터는 상승을 가리킨다고요? 네. 게다가 그 자료 뒷부분 시나리오 보셨죠? 봤죠. 사태가 장기화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가 160달러에서 최대 179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하룻밤새에 안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3배 가까이 폭등할 수도 있는 자산. 시장은 지금 이 극단적인 양면성에 가격표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맑은 날씨랑 허리케인이 동시에 예보된 일기예보도 아니고 대체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원유 시장은 현재 수요와 공급이라는 펀더멘털을 거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확률을 거래하고 있는 거죠. 확률을 거래한다고요? 네, 트윗 하나로 유가가 출렁인다는 건 언제든 다음 트윗 하나로 해협이 다시 닫힐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가격 하단의 프리미엄으로 깔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79달러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란 거군요.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원유 운반선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할 때 발생할 공급 충격을 시장의 알고리즘이 이미 기계적으로 계산해둔 최대치예요. 휴전을 믿는 게 아니라 휴전이 깨질 확률에 아주 신경질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거죠. 뉴스는 대중에게 심리를 팔고 실제 스마트머니 데이터는 여전히 공포를 꽉 움켜쥐고 있다는 거네요. 소름 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지정학적 시소 게임이 어떻게 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 시장에 불을 지폈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따라가 볼까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74% 급등해서 5,553.92, 코스닥도 2.24% 올랐잖아요. 네, 특히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압도적이었죠. LG에너기솔루션이 하루 만에 10.25% 올랐고 SK하이닉스도 5.68%나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엄청난 모순점을 하나 찌르고 싶어요. 아까 22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무려 616만 4천 주를 외국인들이 내다 팔았죠. 이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역대급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주가는 이렇게 폭등할 수 있는 겁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465만 주를 순매수해서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이거 진짜 개미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함정인가요? 개미들의 승리라고 해석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들겠지만 그건 너무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이 처한 구조적인 위태로움을 가려버릴 수 있어요. 구조적인 위태로움이요? 그럼 주가가 폭락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네, 그걸 이해하려면 주식시장 바깥을 봐야 합니다. 바로 환율이라는 방파제죠. 브리핑 자료를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495원 수준에서 꽤 단단하게 버텨주었거든요. 잠깐만요. 22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환율이 버텼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냥 주식 팔고 나간 돈 아닌가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22조 원어치 팔았다는 건 그들이 막대한 원화를 쥐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이 한국을 완전히 떠나려면 그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합니다. 아하, 달러 수요가 폭발하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솟구쳐야 정상인 거군요. 맞습니다. 환율이 무너지면 수입 물가 폭등하고 국가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죠. 그런데 이번엔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자체가 약세를 보였어요. 게다가 외환 단국의 미세 조정,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맞물리면서 1,495원이라는 저지선이 안 뚫린 겁니다. 와, 정리가 싹 되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날아오는 화살에 막는 방패였다면 환율 1,495원이라는 그 굳건한 성벽이 애초에 무너지지 않고 버텨줬기 때문에 이 급등이 가능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악재가 해소된 듯한 착시 효과에 환율 안정까지 겹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폭발적인 매수 기회가 열린 거죠. 근데 성벽이 튼튼하다고 해서 성 안에 식량이 줄어드는 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외국인의 22조 원 이탈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닐 수 있어요. 한국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의구심일 수 있거든요. 이 빈자리를 언제까지 국내 자본만으로 채울 수 있을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지정학적 휴전이라는 진통제에 취해서 샴페인을 막 터뜨리고 있을 때 눈을 돌려 미국 증시를 보면 진짜 폭풍 전야의 고요가 따로 없습니다. 네, 아시아와 유럽이 환호할 때 미국 증시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자료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S&P 500이랑 다우존스가 전일 대비 변동률 정확히 0.00%를 기록했어요. 완벽한 횡보고 심지어 나스닥은 0.70% 하락했습니다. 아니 안도렐리가 미국 본토에서는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까? 미국 시장은 철저하게 현실의 중력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을 짓누르는 건 바다 건너의 정치인 트윗이 아닙니다. 눈앞의 이자율과 성장률이죠. 이자율이요? 아, 자료에 보니까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OBP 상승해서 4.338% 기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국채금리 4.338%가 미국 전체 시장을 0.00%로 멈춰 세울 만큼 파괴적인 숫자인가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글로벌 자본 시장의 기준점이에요. 모든 돈의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중력 같은 거죠. 경제가 쑥쑥 클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4%든 5%든 이자 내고 빌리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경제는 성장하는 건지 침체로 가는 건지 혼합 성장 신호를 보내며 우려를 낳고 있어요. 게다가 연준, 그러니까 FOMC는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를 안 내리죠. 국채 금리는 4.338%까지 올라갔죠. 와, 기업들 입장에선 산소 공급이 서서히 끊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그 기업들의 처절한 생존투쟁 사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입이 떡 벌어졌어요. YY 그룹 홀딩스라는 회사가 무려 50대 1 주식 병합을 단행했다고요. 네, 엄청난 비율이죠. 그리고 젤텍이라는 기업은 나스닥으로부터 최저 입찰가 미달 통지를 받았다고 하고요. 아니 보통은 주식 분할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개미들 꼬이게 하잖아요. 50주를 1주로 억지로 합친다는 건 대체 무슨 꿍꿍입니까? 그게 바로 고금리가 만든 벼랑 끝 연술입니다. 나스닥 상장 유지 조건 중에 아주 엄격한 룰이 있어요.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일정 기간 회복 못하면 강제 퇴출당합니다. 아, 소위 동전주가 되면 쫓겨나는 거군요. 네, 기관 투자자들도 규정상 동전주는 보유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YY그룹 홀딩스는 가치가 올라서 주가가 회복될 가망이 없으니 그냥 물리적으로 50주를 1주로 묶어버린 겁니다. 10센트짜리를 억지로 5달러짜리로 만든 거죠. 대박. 펀더멘탈을 고친 게 아니라 그냥 규정을 피하려고 억지 인공호흡기를 단 거네요. 맞아요. 젤텍 역시 1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퇴출 경고장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냐면 글로벌 증시가 막 지정학적 휴전이라고 기뻐할 때 미국 증시는 철저하게 기업의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는 거네요. 겁에 질려서 숨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시적인 악재가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내부에 골마있는 고금리라는 병이 나은 건 아니니까요. 자, 주식시장의 이런 엇갈린 흐름도 진짜 흥미진진한데 제가 이 브리핑 자료에서 발견한 가장 기묘한 대목, 바로 FICC 대체자산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부분도 정말 기이하게 돌아가고 있죠. 주식시장 혼란스러우면 자본은 보통 피난처를 찾잖아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브리핑 자료에서 제가 정말 놀라운 숫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평행이론이 등장해요. 네, 바로 금과 비트코인이죠.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 계좌에 지금 당장 10만 3천 달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걸 지키고 싶다면 어디에 넣으시겠어요? 부모님 세대라면 무조건 금 사라고 하시겠죠? 근데 젊은 세대는 주저없이 비트코인을 고를 겁니다. 안전자산의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자료를 보면요. 금 XAU의 현재가와 비트코인 현재가가 정확히 10만 3천 달러 똑같은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완벽하게 겹친 건 우연이겠지만 그 이면에 담긴 자본의 이동은 아주 필연적입니다. 비트코인은 ETF 순유입으로 1240달러가 올랐고 금은 안전자산 선호도계에 고작 18달러 올랐어요. 수천 년 역사의 금이랑 탄생한 지 십수년 된 디지털 자산이 같은 링 위에서 같은 가격표를 달고 있다니 이거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두 자산이 싸우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이 현상을 풀려면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숫자를 다시 소환해야 해요. 바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4.338%입니다. 또 국채금리가 나오나요? 대체 국채금리랑 금값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금이랑 미국 국채를 두 개의 예금 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 통장은 절대 망하진 않지만 이자를 단 1원도 안 줍니다. 반면에 미국 국채 통장은 안전한 데다 1년에 4.338%라는 엄청난 이자를 꼬박꼬박 주죠. 아, 당연히 기관 투자자라면 이자 빵빵하게 주는 국채 통장으로 돈을 옮겨 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자가 없는 전통적 안전자산, 금의 매력은 뚝뚝 떨어집니다. 근거벌 금값이 18달러 상승에 그친 것도, 그리고 자료에 나오듯 국내 금값이 고금리 부담에 7.9%나 폭락해버린 것도 다 이 금리라는 중력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 들으니까 완벽히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모순이 생기잖아요. 비트코인도 이자 안 주잖아요. 심지어 금보다 변동성도 큰데 왜 비트코인은 고금리를 뚫고 1240달러나 오르면서 10만 3천 달러를 찍은 겁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깔리면서 자산의 성격 자체가 진화하고 있거든요.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죠. 바로 ETF 순유입입니다. 아,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그 효과요? 네, 과거엔 개인의 투기 심리가 가격을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 ETF를 운용하면서 고객 포트폴리오에 기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해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와, 그러니까 금이 금리라는 중력과 싸우며 헐떡일 때 비트코인은 ETF라는 제도권 엘리베이터를 타고 엄청난 자본을 흡수하면서 날아오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10만 3천 달러라는 이 평행이론은 결국 전통적인 룰에 갇힌 자본과 새로운 시스템에 올라탄 자본이 교차하는 아주 묘하고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현대 금융시장의 룰이 깨지고 지형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의 심층 탐구 핵심을 깔끔하게 요약해 볼까요? 네, 오늘 해독한 2026년 3월 25일 글로벌 시황, 한마디로 고장난 나침반들의 향연이었죠. 맞아요. 정치인 트윗 하나에 179달러까지 폭등할 뻔한 극단의 확률을 거래하는 원유 시장, 그리고 외국인이 22조 원을 던졌는데도 환율 방어막 덕분에 5,500선을 뚫어버린 코스피의 역설. 거기에 10만 3천 달러라는 똑같은 가격표를 달고 있지만 고금리에 짓눌린 금과 ETF 로켓을 탄 비트코인의 기묘한 평행이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거대한 모순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이 변동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시장이 이렇게 엇갈린 신호를 쏟아낼 땐 뉴스 헤드라인만 쫓아가면 무조건 길을 잃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물 경제의 딱딱한 데이터에 집중하셔야 해요. 어떤 지표를 주목해야 할까요? 당장 주간 캘린더를 보시죠. 이 반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할 시험대가 코앞입니다. 당장 내일 3월 26일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가 고용부터 무너지는지 보여줄 성적표죠. 아, 미국 증시가 0.00%로 멈춰서 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3월 31일에는 중국의 PMI,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한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공장이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지를 팩트체크할 시간이군요. 소셜미디어나 단기 자본 이동에 휩쓸리지 말고 이런 실물 지표들을 냉정하게 관찰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펀더멘털의 방향을 읽고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데이터들 이면에 숨은 기계적 메커니즘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주셔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정치인의 트윗 한 줄 덕분에 무려 22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의 거대한 자본 이탈마저 시장이 무시해버리고 국가 주요 주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에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아, 날카롭네요. 아니면 그저 찰나의 대중심리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나의 소중한 자산에 베팅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숫자들은 경제의 진실을 말해주는 이정표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심리 게임의 점수판일까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에 비추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까면 포트폴리오 열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순투성의 시장 속에서도 늘 통찰 잃지 마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자료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